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국어 온라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복습은 3단원 복습인데요. 3단원 복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4단원의 소단원 2 복습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도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선생님 4단원의 소단원 1은 왜 안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라인 학습에 이미 4단원의 소단원 1 학습 내용이 올라가 있죠. 특히 선생님이 학습 활동에서 매우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복습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4단원의 소단원 1은 생략하고 3단원을 복습하려고 합니다. 3단원의 전반부는 국동 선생님 강의를 봤었고요. 후반부는 선생님들과 대면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과 대면 수업했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3단원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을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단원 제목과 소단원 제목, 학습 목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살펴보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설명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단원 1에서는 정전기에 관한 설명문을 배웠고 소단원 2에서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설명문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요,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건데요. 여기는 암기가 조금 필요했죠? 다양한 설명 방법이 소개되었었고, 그것에 대한 교과서의 예문을 연결 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설명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인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낸다 그랬죠? 정의가 무슨 뜻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 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었던 정전기 또는 머리카락 그 본문 중에서 일부분을 제시하고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올바른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비교와 대조가 무엇인지 달달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실제 교과서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 방법의 효과인데요. 간단히 넘어가도 됩니다. 자, 설명문을 쓸 때 당연히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겠죠. 자, 정리하면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 그 다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 외우지 마시고요.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설명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강조하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3단원의 핵심이었던 설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4쪽 하단 알아두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한다 라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보통 뜻을 풀이하거나 어떤 것의 개념을 정리할 때 쓰는 설명 방법입니다. 밑에 예를 보세요. 착시란, 즉 착시가 뭔지 착시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있죠. 시각적인 착각 현상, 대상이 실제와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것을 뜻한다. 보통 형식은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형식을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외우면 안 된다 그랬죠? 정전기 글에서 머리카락 글에서 정의가 사용된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떠오르는 부분 얘기해 볼까요? 우리 3단원의 소단원 2 머리카락 관련 글에서 이문단에 정의가 나왔었죠.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앞반 친구들은 아마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이문단에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머리카락이란 사람의 머리에 난 털의 낱개이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였죠. 이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 지문에 사용된 부분을 통해서 정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접하는 설명 방법이 예시입니다.
자, 예시할 때 예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한다. 예를 보면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예를 들고 있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교와 대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비교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대조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할 때 이때 공통점에 비중을 두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라고 함으로써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공통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을 비교. 반면에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다.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이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와 대조는 이렇게 짝꿍으로 기억하시면 좋고요.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을 의미한다. 중요한 건 우리 교과서 지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분류와 구분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류와 구분을 굳이 나눠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여러 대상을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눌 때 쓰는 방법인데요. 구분을 좀 해보자면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현악기. 자, 그럼 현악기가 큰 범주인가요? 아니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큰 범주인가요? 그쵸. 얘네들을 묶어서 현악기라고 하죠. 자, 플루트, 클라리넷, 관악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자, 관악기가 큰 범위인가요? 플루트는 플룻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표현이고요. 플루트가 클라리넷. 자, 이 중에 관악기가 클까요? 플루트 아니면 클라리넷이 클까요? 그렇죠. 관악기가 크죠. 자, 선생님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감 잡으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엔 밑에 있는 구분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악기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악기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어떤 것의 범주가 더 크죠? 그렇죠. 악기라는 것의 범주가 더 크죠. 즉, 이제 차이점이 조금 보일 겁니다. 분류라는 것은요. 작은 항목들을 묶어서 큰 항목으로 나누는 걸 분류라고 합니다. 자, 구분이라는 것은 큰 항목을 작은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 이번 학습에서는 두 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제는 내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류랑 헷갈리는 것 중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뒤에 나오는 분석입니다. 자, 분석이라는 것은 연관이 있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을 앞에서 분류와 구분은 여러 가지를 묶거나 나누는 거였죠. 분석은 하나를 세세하게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볼게요.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친구들 분류인지 분석인지 헷갈릴 때 어떻게 해보자? 돌아가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다. 말 되나요? 네, 됩니다. 잠시만요. 집에서 녹음을 하니까 목이 자꾸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비올라는 현악기이다. 말 되나요?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 분석으로 갈게요. 자, 머리는 곤충이다. 되나요? 안 됩니다. 가슴은 곤충이다. 안 되죠. 즉, 분류는 반대로 돌아갔을 때도 의미가 성립됩니다. 그렇지만 분석은 반대로 돌아갈 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혹시 고등학교 가서도 설명 방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반대로 돌아가 보고 역으로 다시 말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을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자, 이어서 남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설명 방법인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 방법을 가장 낯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설명 방법 이름하여 인과인데요. 이 인과는 그 명칭 속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죠. 즉,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
원인, 그에 따른 결과. 이 관계를 설명할 때 쓰이는 것이 인과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한 글자씩 따온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밑에 예를 볼까요?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원인, 결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결과는 뭐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뭔가요? 그렇죠. 교통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원인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분석, 인과까지 다양한 설명 방법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전기나 머리카락, 그 설명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한 번쯤 연습을 해볼까요? 선생님 교과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38쪽 정전기 관련 글을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한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그 부분에 드러난 설명 방법을 찾는 겁니다. 듣기 평가라고 생각하세요. 자, 정전기란 전하가 정지 상태로 있어 그 분포가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전기 및 그로 인한 전기 현상을 말한다.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법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바로 정의입니다. 정전기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이럴 때 사용하는 설명 방법 정의라고 학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 지금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139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생활하면서 주변의 물체와 접촉하면 마찰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 몸과 물체가 전자를 주고받으며 몸과 물체에 조금씩 전기가 저장된다. 한도 이상의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에 닿으면 그동안 쌓였던 전기가 순식간에 불꽃을 튀기며 이동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좀 어려웠죠? 자, 이 부분에 드러난 설명 방법 뭘까요? 이것까지 맞히면 능력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은 정전기가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죠. 그 까닭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인과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전기 글, 머리카락 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 방법을 꼭 찾아보셔야 이번 시험에서 빵긋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단원 1의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요. 소단원 2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단원 2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앞에서는 설명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글쓰기 과정, 특히 고쳐쓰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에서 키워드 찾아볼까요? 네, 우리 방금도 살펴봤던 설명 방법, 머리카락 관련 글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일반 원리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강조하면서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우리 학교를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그럼 이 주제를 받자마자 쓰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글쓰기의 일반적인 단계는 먼저 계획을 합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할 거 크게 세 가지 있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 요건 다른 말로 주제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주제를 정하고요. 글을 쓰는 목적을 정합니다. 설명하기 위한 건지, 설득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문학적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건지 목적을 정하고요. 이 글을 읽을 예상 독자를 정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라면 단어나 이런 내용 선정을 조금 더 수준을 낮춰야겠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는 목적을 정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단계, 그렇죠.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지금 하는 부분 중요합니다. 같이 봐주세요. 자, 계획이 끝났다면 이제 어떤 내용을 쓸지 정했다면 쓸거리를 마련해야겠죠. 그걸 우리 내용 마련하기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내용을 마련하고 정리합니다. 이때 다양한 매체에서 많은 내용을 찾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무엇과 관련된, 그렇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찾고 또 내용을 찾았다면 반드시 무엇을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까지 같이 정리해 두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련됐어요. 그럼 아직 정리가 안 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조직해 놔야겠죠? 그 단계가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이 조직하기 단계에서 활용하는 표가 바로 개요표죠. 개요를 작성하면서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지, 내용의 순서는 적절한지 등을 조절하면서 본격적으로 글 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개요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이제 실제 글을 쓰죠. 우리 처음 쓰는 글, 그래서 초고 쓰기라고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표현하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표현할 때에는 대상, 무엇에 대해서 쓰는 글인지 그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자, 여러분, 지금 4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 있죠? 가장 중요한 단계모? 그렇죠. 고쳐쓰기입니다. 고쳐쓰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보통 우리 글쓰기 수행평가하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기까지만 하고 펜을 놓죠.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고쳐쓰기를 지금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요. 뒷부분에 별도로 다루기 때문이고 그만큼 고쳐쓰기는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글의 구성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꼭 설명문이 아니더라도 논설문의 경우에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 부분, 표를 보시면 처음 또는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처음 부분의 핵심은 뭘까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지 주제를 간략히 소개하고요. 독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처음 부분에서는 주제를 아주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앞에서부터 쭉쭉쭉 외우면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예고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본문 중간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간 부분이겠죠. 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부분,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만큼 중요한 게 끝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끝부분에 역할이 있었죠. 요약, 정리,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끝부분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요약, 정리, 마무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에 정전기, 그 다음 머리카락 관련 글이 있었죠? 이 2편의 글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내용 같지만 수능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실제 연습해봐야겠죠? 자, 정전기, 머리카락 글을 처음은 몇 문단인지, 중간은 몇 문단까지인지, 끝은 몇 문단까지인지 연습해보는 거 선생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고쳐쓰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고쳐쓰기 하면 보통 틀린 글자 찾고 띄어쓰기 찾고 이렇게 아주 작은 수준의 고쳐쓰기를 해왔죠. 그렇지만 고쳐쓰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글 전체 수준이죠. 느낌이 올 겁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고친다라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그렇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없는지 크게 보면서 그 다음 짜임이 잘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추가할 내용이나 보조자료는 없는지, 제목이 적절한지 등 하나하나 문장 단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글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부분을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 4가지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문단 수준입니다. 글보단 조금 범위가 줄어들었죠? 문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단에서도 중심 내용을 찾고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또한 문단 내에서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도 봐야겠죠. 우리 방금 글 전체 수준 봤고요. 지금 문단 수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고쳐쓰기가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인지 아니면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글 전체, 문단, 또 범위가 줄어들겠죠? 이번엔 문장이나 단어 수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고쳐쓰기 해봐라 그러면 보통 문장이나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고 효과적인 고쳐쓰기는 글 전체, 그 다음 문단, 문장을 모두 총체적으로 고쳐쓰는 것을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문장이나 단어 수준. 문장의 뜻이 분명한지, 길이는 적절한지, 오타가 있거나 빠뜨린 글자는 없는지, 띄어쓰기는 올바른지, 단어 선택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고쳐쓰기를 문장이나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라고 한다. 자, 고쳐쓰기는 단순하게 문장만 고치는 게 아니었죠. 큰 틀이 있었습니다. 글 전체 수준, 그 다음 문단 수준, 문장이나 단어 수준,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고쳐쓰기 항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이번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네 강아지가 자꾸 짖고 있어요. 자,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갑자기 시작된 또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아주 신나게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기고 지금 선생님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단원의 핵심은 설명 방법 그리고 글쓰기 단계였죠. 그 중에서도 고쳐쓰기였습니다. 특히 설명 방법은 각각의 설명 방법이 어떤 건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던 정전기, 머리카락 관련 글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된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 과정이 있었죠. 계획하기, 내용 마련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그리고 고쳐쓰기 5단계가 있었는데요. 각 단계의 특징, 순서를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고쳐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글 전체 고쳐쓰기,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 문장이나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 있었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 시간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며 극복이다. 유독 시험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너무 겁나, 난 잘 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과 싸워가면서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다 보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피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며 극복해 나가는 용기 있는 소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학습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